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DDP 포럼의 모더레이터 겸 사회를 맡게 된 프로젝트 데이의 심영규 PD입니다. DDP 포럼은 지난 6월에 호주 일러스트 작가 마리쿠떼, 또 백희나 작가, 이기섭 대표님과 함께 그림책과 글자와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바로 이곳 DDP 살림터 2층에서 만나 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번 포럼은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략히 소개드리면 저는 건축기획사 프로젝트 데이의 심영규라고 하고요. 아는 동네 매거진 편집장을 하고 있고요. 연희동에 정음철문이라는 작은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쓸모와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25번째 주제는요. 바로 코로나 시대 리테일 공간의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로 김수민 대표님, 유정수 대표님, 최원수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즘같이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에 의존하는 상권일수록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로컬 상권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중에서 골목에 있는 편의점이 유독 장사가 잘 됐는데요.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굉장히 오프라인 매출의 어떤 비중은 줄었지만은 편의점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4%가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상권이 활성화되는 생활 중심권으로 오프라인 공간이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를 모시려고 합니다.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도시의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로컬스티치의 김수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스티치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유휴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실제로는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다 보니까 앞에 심영규 PD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 고민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이제 다양한 실험도 해야 되고 약간 그 중에서 유효한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같은 고민들과 실험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뭐 요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왔고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느끼고 있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약간 이러한 이제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들이랑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되게 어두운 얘기들이 많지만 기회나 미래가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간단히 하고 이제 저희 회사가 그런 이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뭐 이런 일들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간단히 설명드리는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는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 시장 자체를 이제 유효값을 찾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게 예전에 통했던 방식들이 안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유효값을 찾더라도 그게 계속 약간 변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회이자 조금 더 빠르게 실험하는 프론티어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정확한 이름은 로컬 스티치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사는 시대가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들을 위한 그들이 창업하고 일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 시작은 13년도에 일종의 조그만한 이제 동네 호텔 형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이제 조그만 여관을 고쳐가지고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랑 연결해서 네트워크하는 형태의 호텔을 했었는데 뭐 약간 뭐 잘 되기도 했고 안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제 버전을 계속 약간 피벗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창작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랑 업무 공간을 결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코워킹 코리빙 스페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몇 년을 운영하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나 프리랜서나 디자이너처럼 자기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약간 밍글링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 계속 확장해서 나가고 있고
현재는 마포 지역이랑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점들을 여러 개를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고, 유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창작자들이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대상들은 주로는 이렇게 이제 보통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도시 생산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업을 약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약간 개인이 브랜드화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벌리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국내외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이런 프로젝트에 전업으로든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든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들은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자기들이 하려는 실험들이나 이제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때 이제 재밌는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험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할 얘기는 뭐 사실은 이제 답은 서로 모르는 건 거잖아요. 사실 서로 간의 가정인 거고, 저희가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던 건,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닥쳐 있는 상황들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객관적으로 약간 이런 상황이구나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좀 정리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왔고요. 1번은 이제 오프라인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거스를 수 없는. 첫 번째는 부동산이랑 그 부동산, 오프라인 부동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진짜 엄청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 되는 임대료라던가 등등등이 이제 같이 올라야 된다는 거고, 그게 기존에 있던 더 이전의 서울이나 더 이전의 부산에서 작동하던 방식들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로는 그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오히려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저희를 포함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유효한 값들로 이제 유효한 비즈니스로 움직이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좀 방황의 시대가 찾아온 것 같아서, 그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공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안을 채워줄 수 있는 컨텐츠랑 이제 건물이 받아야 되는 이제 수익 자체, 갭 자체가 워낙 커져서 발생하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이나 용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건물의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 약간 용도로 따지면 주거, 업무 시설, 상업 시설로 따졌을 때 각각의 그 매트릭스상 정해진 안정적인 용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요 매트릭스가 많이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건물의 상층부의 어느 부분을 뭘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적정 용도 같은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사라진 상태고, 그리고 이 적정 용도가 그 한 공간 콘텐츠나 테넌트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10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이전에 약간 상상 자체를 좀 버려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요즘 을지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건물에, 되게 오래된 건물의 상층부에 되게 숨어 있는 카페들, 여기는 이제 을지로의 바캉스라는 곳인데 카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예전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데 어떻게 약간 이런 리테일 시설들을 넣을 수가 있지, 여기는 그냥 오피스로 써야 되는 공간이 아닌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용도의 변환들이나 약간 실험들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제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이제 언제든 어느 시점에서든 사실 기회를 찾는 사람들의 약간 시도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브랜드의 경계가 좀 사라진 시대 라는 게 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이제 스타벅스가 호텔을 한다고 해도 약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요즘에는 이제 제조업에 있는 브랜드들도 다 협업이나 콜라보의 형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다른 발표하시는 대표님들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브랜드의 경계가 사라지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좀 돌입을 한 거죠. 그리고 개인들도 브랜드가 되는 시대, 글을 잘 쓰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모베러웍스처럼 일종의 마케터나 브랜드
그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 자체도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제 브랜드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나 경험을 주고 싶어 할 때 그 경험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특이한 걸 무언가를 하더라도 약간 이거를 좀 이제 소비자로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의 서비스를 받아줄게, 약간 이러한 시장의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좀 되게 재밌는 시대이자 뭐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런 시장에서 몇 가지 기회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한 6개 정도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용자들이 되게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10년도나 13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했을 때 이게 뭐야, 약간 기존의 카페랑 좀 많이 다르잖아, 약간 이러한 소비자 반응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세대가 달라진 이유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거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뭔가 마음의 이제 너그러움 같은 게 좀 이제 다들 장착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되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 시장 자체는 그 관점에서 접근한 게 지금 0%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를 10% 20%만 올리더라도 사실은 기회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약간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건물주랑 그 건물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창업을 하는 분들이 리스크를 둘이 나눠지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고리스크에 고수익을 양측이 나눠지는 구조에서 조금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리스크를 나눠지고 서로 뭔가 그 열매를 같이 나눠가는 약간 이런 구조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약간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비슷하게 이제 하시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셰프도 있고 뭐 디자이너도 있고 래퍼도 있고 이렇게 직업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직업군들로 따지면 사실은 요즘에는 내가 어떠한 셰프가 되고 싶다는 거에 대한 페르소나가 사실은 부재한 시대인 것 같아서, 이러한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크리에이터들의 페르소나가 되어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지금 이제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거랑 맨 마지막은 좀 어렵게 지금 보니까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음식을 만들거나 무언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내가 공간에 서비스를 줄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자기의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줬지만, 지금은 누구나 약간 내가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그냥 글을 끄적여 보는 과정을 워크숍을 하고 싶어라던가 뭐 되게 극단적인 경우로 약간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무언가 사용자 경험을 주는 부분을 실험을 하는 게 좀 자유로워진 시대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오프라인 시장이 되게 많이 어둡고 암울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돌파해내고 약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그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예전이랑 좀 다르게 그 동네나 아니면 건물의 지속 가능성, 이 동네가 계속 이제 활성화돼 있고 아니면은 이 건물 자체가 계속 약간 유효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활성화된 공간이 되는 거에 대한 책임 구조 자체를 그 공간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공간을 들르는 소비자들 아니면 건물주들이 공통으로 지는 약간 이러한 구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1번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약간 우리가 되게 자유롭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세상이 되려면 실제로는 물리적인 오프라인 공간이랑 그 공간을 채워주는 여러 콘텐츠 메이커들이 일종의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조금 분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실험들에 대한 뭐 한 몇 가지 사례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 개인 브랜드들을 어떻게 하면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요즘에는 좀 약간 매니지먼트 플랫폼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브랜드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되게 히트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잔잔하게 길게 가는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그 브랜드 사이클이 그 브랜드 주기 사이클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좀 지금 상태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오래 가려면 한 내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몇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창의성이나 실험할 수 있는 약간 리스크가 적은 시스템이라던가 그 브랜드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라던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약간 이런 거를 보장해주는 형태의 생태계 같은 거를 만드는 데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일종의 약간 이렇게 내부 프로그래머에서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을 약간 매니지먼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약간 아가가각이라는 브랜드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저 약간 화면에 나와 있는 바시라라는 이제 여성 셰프님은 말레이시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1호점에 저희 이제 운영하는 1호점에 살려고 왔다가 이 친구가 해주는 요리랑 등등등이 좀 맛있고 좀 되게 그 말레이시안 그 정통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의 마인드나 성실함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랑 그 입주한 사람들이랑 다른 지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예비 투자자들이 모여서 한 10회 10명씩 10회 정도의 약간 테스팅을 거쳤고 그들이 이제 100만 원, 5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실제로 2년 전에 창업을 시켜준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시켜준 다음에 이 친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 방면에 후원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가 확장해가는 과정을 같이 하는 약간 이런 방식의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슈퍼스티치라는 공간인데 저희가 이제 유휴 공간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꼬마 빌딩의 1층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일종의 그런 배달업체랑 공유주방 업체들이랑 이제 믹스를 해서 약간 동네 거실이랑 슈퍼가 결합된 약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려는 실험들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이제 지역의 그 창작자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란 도시 자체가 워낙 이제 비싸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창작자들이 어떻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서울의 도심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를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기를 이제 오픈하려고 청소를 하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창작자들이 살면서 뭐 일도 하고 서로 협업도 하고 하는 구조의 약간 그러한 생태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네네. 여기까지가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나 이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도 사실 오프라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이제 가봐야 아는 건데 실제로는 많은 실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제 유효한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같이 노력해보고 하는 네.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 변화하는 공간 중에서 어떤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자기를 가지고 어떤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개성을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다양한 공간 만들어 가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소개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25분씩 세 분의 강연 마치고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실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질의응답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궁금하신 것들 대신 제가 질문해드리고요. 그리고 추첨해가지고 재미있는 상품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당첨자들은 DDP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지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연사님 모시려고 합니다. 종로구하고 일선동에 이제 그다음에 대전시 소재동을 중심으로 빌리지형 리테일 공간을 이제 만들고 있는 글로우 서울의 유정수 대표님입니다. 네, 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필에 나온 사진이랑 실물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네, 딴 사람 나온 거 아니야 이러실까봐 걱정이 되네요. 저는 오늘 강연 주제를 이제 뭘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네, 다행히 사실 저희 같은 오프라인을 좀 거점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던 많은 회사들이 네, 작년에 저 멀리 좀 갔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마음 아프게 이제
망한 회사들도 정말 많고, 네, 망한 매장들도 많고, 저희가 만든 이제 익선동만 하더라도 지금 한 공실률이 한 50% 그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힘든 시기지만은 그 시기에서 이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룬 네, 그런 공간들의 어떤 비법이 있는지 그거를 저희는 이제 공간 브랜딩과 MD를 직접 하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1년에도 수십 개의 브랜드를 계속 이제 런칭을 하고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하는 이제 브랜드들에서 어떤 공간이 어떤 브랜드들이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좀 내부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오늘 공유해 본 시간 가질까 합니다. 네. 네, 뭐 전주 한옥마을을 일단 이미지로 지금 나왔는데 꼭 전주 한옥마을이 아니어도 돼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정말 검색이라던가 유튜브에서도 콘텐츠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거 EBS 그 방송 원래 조회수 하나에 한 6만 7만 하던 거였는데 지금 막 120만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못 가니까는 여행에 대한 어떤 이제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되게 많이 커졌는데 그 살아남는 리테일들에서 첫 번째 비밀로 이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국내에서 이제 이동을 하시지만 오히려 이제 제주도라던가 관광지에 가면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되게 북적이죠. 이게 방역 차원에서 이게 좋고 옳고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니즈를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니즈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럴 때 그러면 이 시류에 같이 이제 걸맞게 내가 무언가 리테일을 만들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광지에 그러면 내가 리테일을 넣어야지. 그럼 요새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게 되냐면 이제 뜰 만한 관광지가 무엇인가? 너무 이제 유명해진 데는 보통 임대료도 비싸고 이제 건물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유명해질 만한 관광지는 무엇인가를 이제 보통 고르고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뭐 유명한 뭐 해수욕장이라던가 해변이라던가 아니면 유적지가 있는 곳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적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 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니까는 그 수요를 나눠 갖는 것 이게 전통적인 관광 산업에 기댄 이제 리테일 공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새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브랜드 중에 이제 한 곳이 이제 청수당이라는 공간인데요. 이곳은 이제 익선동에 이제 종로구 익선동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익선동 뒤쪽에 약 500여 평의 이제 공간을 이제 여러 가지 테마를 같이 넣어가지고 온천 빌리지라는 어떤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이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공간들의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상업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보다는 정원과 이제 고객들이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공간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 바로 직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만들 때는 사실 되게 좀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유유부지를 좀 많이 썼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를 이제 지나면서 이곳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인기나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되게 좋아졌고 이제 항상 오시는 분들에게 되게 높은 만족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브랜드가 특정한 관광지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게 익선동에 있다 그랬잖아요. 익선동은 이제 저희가 초반에 이제 개발 때부터 이제 함께해서 만들었었던 마을이지만 이건 이제 소재지만 익선동이지 그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시는 그 익선동 그 골목이 아니에요. 그 한옥단지 있는 골목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송암요정 골목이라고 일제시대에 지었었던 이제 유명한 서울의 3대 요정 중에 하나인 송암요정이 이제 있었던 거대한 그 요정 골목이었는데 이제 그 골목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간을 바꿔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곳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뒤쪽에서 이제 얘기를 좀 더 보시면 아시겠는데 대림 창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공간이 될 거예요. 더티 트렁크 뭐 그리고 조향 방지 아마도 이제 세 군데 중에서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지금 초대형 카페들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뭐 예전에는 뭐 200평짜리 카페다 그러고 진짜 크다 그랬는데 200평 요새는 명함도 못 내밀죠. 500평
최근에는 피아크라고 우리 사회 봐주신 이제 심 PD님께서 이제 또 기획에도 참여하셨던 1,200평짜리 카페가 그 영도 부산에 생겼는데 저 약간 아찔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수준을 어떻게 뛰어넘었구나. 1,200평 어떻게 채워? 그런데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웨이팅 있는 거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더 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원하는 거는 영도를 부산에서 가셔서 그 피아크를 방문하실 때 그리고 여기 성수동에 가서 대림 창고를 갈 때 성수동에 어떤 관광지고 그 성수동에 갔다가 차를 마시러 대림 창고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대림 창고가 곧 성수동이에요. 이 입구의 어떤 표시의 등식이 내가 만든 리테일 공간이 단순하게 어떤 관광지나 사람들이 오는 상권에 기대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리테일 공간으로 곧 상권이 창출되고 입지가 창출된다는 게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이런 공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들의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를 뭔가 이렇게 투자자들이나 저희가 이제 소개할 때 좀 가장 좀 제가 이렇게 하고도 좀 약간 이 말 좀 괜찮았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저희 근로서울은 상권의 입지를 전혀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가는 곳이 곧 상권이고 입지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로 이렇게 좀 어필을 하는 편인데 리테일 공간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것. 유명한 카페가 있지. 그 카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유명해지는 거. 본말의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리테일의 어떤 브랜드가 더 강해지고 공간에 대한 힘이 더 세지면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음식이라던가 그런 거에 머물렀다면 그게 공간으로 더 넘어가면서 그곳 자체가 관광지화되는 것이 지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 리테일에서 브랜드의 초점을 지금 최근에 만들었던 대부분의 브랜드들 여행으로 그 테마를 잡고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은 그냥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무언가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제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의 이제 부분이에요.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여행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각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고 제가 너무 좋았었던 곳을 그분들이 그곳에 가게 만들기는 힘들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누구나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어딘가에 제가 느꼈던 어떤 감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적어도 한 7할 8할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제 공간들을 만들게 되었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떠오르시나요? 뭐 이게 사진이 이래서 이게 딱 정확하게 좀 안 닿긴 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아부다비에 있는 그 사막 속에 이제 한가운데 있는 리조트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에 이제 있는 리조트가 있는데 그 리조트가 좀 저는 약간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그 리조트에서 제가 느꼈던 그 사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과 그 리조트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좀 가져와서 공간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450평 정도 되는 이제 대형 이제 공간인데 예전 같으면 450평짜리 리테일 공간을 만든다는 건 되게 큰 리스크고 사실은 투자자 하시는 분들께서도 되게 꺼려하실 만한 왜냐면 이제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가령 지금 이 공간을 만드는데 대략 만약에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10억을 썼다고 치죠. 1억짜리 매장 10개를 만드는 거와 그다음에 10억짜리 매장 1개를 만들었을 때 리스크가 10억짜리가 훨씬 더 적어져요. 그리고 얻는 게인도 매출은 1억짜리 10개가 10억짜리 하나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영업이익 면에서는 10억짜리 한 개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이런 대형화는 앞으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더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타 뭐 저희가 계속 만들었던 공간들 살짝씩 소개시켜드리면 최근에 또 오픈한 낙원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낙원동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낙원역이긴 하지만 제가 태백 이제 정선 쪽에 갔었을 때 그때 이제 버려진 간이역에서 되게 너무 좀 좋은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곳의 추억을 좀 끄집어 와서 이제 공간에다가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거의 최초에 만들었던 리테일 중에 하나인데 살라덴 방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정말 좀 초보 시절에 이렇게 하나하나 타일 붙여가면서 만들었던 매장인데 컨셉이 이건 그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태국 음식점을 하는 건데 태국 음식점을 저는 이제 방콕을 워낙 자주 가고 좋아해서 태국을 되게 좋아하고 태국 음식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가는 태국은 제가 21살 때 태국 처음 갔을 때 유일하게 그 에메랄드 궁전이라고 하죠. 그 사원이랑 궁전을 가봤고 그 이후로 태국을 10번 넘게 갔는데 단 한 번도 사원이나 궁전을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동남아를 방문하는 분들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아닌 거죠. 대부분 동남아를 방문하는 목적은 사실 좋은 리조트나 호텔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저렴한 가격에 그 분위기를 느끼고자 해서 가시는데, 저희가 가서 그래서 먹는 태국 음식도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먹는데, 유독 한국에서 태국 음식점을 이제 뭔가 가면은 꼭 있는 게 코끼리상이랑 불상이죠. 네, 그리고 알록달록한 그 타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태국 사원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온 거긴 한데, 저희도 그거잖아요. 네, 한식을 꼭 뭐 이렇게 석가모니상이 있는 뭔가 한국 절에서 먹는 게 절밥이 한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현실 태국을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조트의 느낌에서 이거를 같이 풀어내어서 방콕에 온 듯한 느낌을 더 이제 리얼하게 풀어내고 싶었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온천십이라는 브랜드인데, 네, 온천 여행도 이제 길이 막혀서 이제 못 가고 있죠. 그리고 온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시던 곳이 사실 이제 일본 온천을 이제 여행을 많이 가셨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외교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관광으로서 더 이상 이제 가지 않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의 이제 노천 온천의 그 분위기는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눈이 쌓여 있는 어떤 노천 온천의 그 느낌을 한겨울에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너무 좋은데, 그 느낌을 어떤 리테일 공간으로 좀 가져오고 싶어서 눈 쌓인 노천 온천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흰 자갈과 다음에 이제 온천으로서 표현해서 이제 브랜드화했는데, 이 공간에서 실제로 온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 실제 온천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이런 공간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뒤쪽에도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뭐 치앙마이라던가 네,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들에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하나의 키워드는 여행을 컨셉으로 가져왔다. 이 컨셉은 사실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시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회사가 조금 더 약간 특별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거를 상징적인 테마를 뭔가 하나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뭐 태국의 사원 느낌이 나는 뭔가 오브제라던가 타일이라던가 이런 걸 하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공간 자체에 약간 미칠 듯한 하이퍼 리얼리즘을 구현해요. 그러니까 이 온천 같은 경우도 네, 실물 크기의 노천 온천을 진짜 만들고 실제로 이제 온천물로 이거를 돌리거든요. 물론 이제 뭐 유황물은 아니지만 따뜻한 물로 여기를 돌려서 여기에서 이제 연기도 피어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 진짜 여기 여기 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뭐 돈을 따로 내나요? 여기 뭐 씻을 때는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이 온천집은 식당인데 식당에 오신 분들이 이 탕에 들어가고 싶어 하실 정도로 실제로 이제 이거를 구현해내는 거죠. 이 하이퍼리얼리즘이 그냥 이렇게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온천에서 만든다면 이게 되게 쉽겠죠. 그런데 이거를 서울 한복판에 이 공간을 구현해낸다는 게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고객들이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특정한 리테일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출입문을 여는 순간 바로 저는 텔레포트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있었던 곳이 뭐 바로 길 건너는 종로였었는데, 문 하나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내가 그곳에서 갑자기 방콕으로 소환이 되고 치앙마이로 소환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교토로 소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부다비 사막 한 가운데로 소환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테마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어떤 이제 그 공간 설계 이제 좀 구조에서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온천집의 이제 서울에 있는 온천집의 이제 설계 구도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가운데 이제 녹색 부분이 중정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좌석이 중정과 다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구조를 짤 때 이제 저희는 이 두 중정 공간, 그러니까 전체 공간에서는 약 40% 정도가 되는 면적인데, 네, 그 40% 정도가 되는 이제 면적을 모두 이제 포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무언가의 콘텐츠를 집어넣고, 그 공간을 가장 바로 옆에서, 저 멀리서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 구현하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 공간에 보시면 다 모든 줄에 테이블이 하나죠. 코로나를 대비한 사실 이제 저희가 테이블 구성을 저렇게 해서 이제 바꿨는데,
저희가 뮤지컬 같은 거를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뭐 R석이 있고 S석이 있고 A석이 있고 B석이 있고 좌석이 멀고 이제 안 보일수록 당연히 이제 표값도 싸지는데 저희가 리테일 공간 가서 카페 가가지고선 저 안 좋은 자리에 앉았으니까는 뭐 네, 음료 싸게 주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식당에서 좋은 자리에 상석 아니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 앉으면 음식 싸게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런 불만을 느끼지 않고 이 공간에서 온전하게 이 공간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같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공간을 에시나도 구현할 때부터 그 모든 공간이 R석이 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짜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과 공간 사이 이제 간격이 넓어지게 만드는 거. 네, 그것이 저희가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신경 쓰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리테일, 저는 이제 거시적인 리테일 관점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브랜딩과 공간을 설계하실 때를 이제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밀폐형 공간들 그리고 차단된 공간들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리테일 공간 기획의 어떤 이제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유명한 유튜버나 아니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건축학과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1인이 머무는 그리고 룸 형태로 머무는 그렇게 해서 각자의 리테일 공간들이 모두 다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공간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이거는 필요한, 지금 당장은 필요한 공간이긴 맞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안티 코로나라는 이제 안티 체제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라는 것과 함께 만약에 이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같이 무너져 버릴 태제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약적인 성장을 이제 한 오프라인 분야가 있었으니 이제 그게 골프거든요. 골프는 저희 지금 여의도에서 부킹하려고 그러면 옛날보다 2배 가격을 줘야 된다고 하던데, 네, 사람들이 왜 코로나 시대 골프를 많이 쳤냐, 왜 골프에 열광했냐, 이 자연과 이 개방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공간이 사실은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쓰는 게 아닌 거죠. 이 가림막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필수불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서 더 큰 개방감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사실은 자연을 느끼고 싶은 것들이 더 사람들의 이제 니즈인 거고, 그런 공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많은 공간들을 좀 더 이제 자연에 더 가깝게 고객들이 이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만드는데 좀 더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하고 나서 좀 가장 큰 잘했다고 하는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 익선동이 사실은 한옥 마을인데 이게 다들 생활형 한옥이어서 보통 평수가 30평이래요. 그래서 땅이 30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은 그 중에서 12평. 영업을 할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익선동이 대부분 렉산이라는 이제 보통 이제 유리 지붕에 투명한 지붕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마당까지 통째로 이제 영업 공간으로 쓰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모든 매장의 렉산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마당을 전부 다 오픈형으로 공간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할 공간은 물론 줄어들었지만은 고객들이 오셔서 더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저희 매장에 들어왔었을 때 무언가 사람들이 더 이제 안락함과 쾌적함을 느끼니까 공간에 대해서 방문에 대한 어떤 이제 니즈가 훨씬 더 이제 좋아졌다라는 거, 네, 그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좀 긴 시간이 되어서 네, 오늘은 이쯤으로 얘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지리응답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엄청 현장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저희가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은 뜨거운 현장이고요. 마지막 이제 저희 연사님 모시고서 또 잠시 질의응답 시간 가질 예정인데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희 영상은 나중에 추후에 편집해서 DDP 채널 통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벌써 이제 3번째 연사님이신데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브랜드에 있어서 아니면 또 오프라인 공간에 있어서 체험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맞이해서 바이오필렉이라는 또 어떤 이런 조경이라든지 식물을 활용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고, 또 하이퍼 리얼리티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모든 게 결국은 저는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고객의 체험, 경험, 그런 것들이 결국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역설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2017년부터 오프라인에 이제 팝업 스토어 플랫폼을 만드시고 프로젝트 렌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6개 공간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필라멘트 앵코의 최원수 대표님 모시고서 그 오프라인에서의 브랜드의 경험을 어떻게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큰 박수로 각자 계신 자리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렌트의 최원석입니다. 일단 앞에 계신 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급하게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에 좀 느긋하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팝업 스토어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렌트라는 이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스몰 브랜드 빅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작은 공간들에다가 정말 작은 브랜드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빌려와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형태로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의 대안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넘어가서 지금. 네, 일단 저희는 처음 시작은 성수동 서울숲길이죠. 저기 6평짜리 공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생각한 건 오프라인 매장을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브랜드나 컨텐츠, 그리고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한 공간으로 일종의 광고파처럼 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아도 로드샵이었으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사실 오프라인이 말들이 많죠. 지금 얼마 전에도 가로수길 갔더니 정말 메인 스트리트가 거의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위기란 말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이슈인 것 같아요. 자, 그게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이냐라고 하면 사실 더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리먼 마커스, 작년이죠. 113년 역사에 43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브랜드 하나도 이제 폐업을 했고요. 오프라인 소매점이 붕괴했다는 건 사실 벌써 한 3, 4년 전부터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뭔가 창업을 할 때 오프라인에 매장을 내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사실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가 공실률, 사실 정말 충격적인 게 최근 5년 동안 자영업자 폐업률 보면 한 72%가 5년 이내 폐업을 해요. 그리고 상가 공실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아마 지금 저 그래프보다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 시기에 한 쿼터, 한 분기 만에 서울에서만 약 2만여 개의 매장들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프라인의 경쟁들은 어려워졌고, 사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덤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온라인들이 성장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이 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프라인이 가진 것들이 예전에는 유일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안이 온라인에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그 어떤 것들을 하건 온라인의 편의성과 가격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의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지출이 대부분 50에서 60%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오프라인과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장에서 좌석을 없는 픽업 스토어를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과연 리테일이 끝이냐라는 얘기들을 해요. 다행히 요 근래 보면 리테일의 반격,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온라인이 유일한 답이 되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원래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은 이미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저희가 그걸 경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무언가 만져봐야 만족이 되는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무언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내 여자친구는 하느님인가 봐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만나본 적이 없는 무언가는 브랜드로서 저에게 완성이 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것들이 한계점을 가지고 과연 오프라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 앞에 분들이 이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가장 작은 단의 비즈니스들을 가지고 저희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는 시착만 해보는 형태의 매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 아마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오픈했을 텐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패션 매장에서 재고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물건을, 옷을 입어보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사실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성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경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몇 년 동안 치타야라는 서점이죠. 오프라인에 저기가 왜 이슈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책방들은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타야라는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오프라인 스팟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계신 로컬 스티치는 더 대표적이고 글로우 서울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오프라인이 무너진다는 상황에서 역행을 해서 지점들을, 매장들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것의 본질은 저는 결국은 퀄리티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프라인으로 갈수록 수없이 많은 이노베이션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예전부터 이미 아마존이 오프라인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정말 한국에서도 흔해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팝업 스토어라는 건 대기업 외에는 못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품 브랜드들도 성수동에서 다 팝업 스토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젠틀몬스터 같은 매장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선 가장 공격적인 경험을 위한 매장을 운영을 했죠. 자, 예를 들면 젠틀몬스터는 제니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까레클럽이라든가. 결국 오프라인에서 저들은 더 이상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경험을 팔고 즐거움을 팔죠. 저희가 추구하는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까르띠에 같은 경우에도 저런 형태의 편의점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팝업 스토어라는 거는 사실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도 오프라인에 매장을 낸다라는 건 사실 정말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브랜드들에게 본인의 브랜드를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저희는 팝업 스토어를 광고판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장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의 편의성을 이길 수 없고 온라인보다 물건을 빨리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번거로움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시점에 고민해야 되는 건 물건을 더 이상 팔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브랜드들이 입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희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기획하면 사실 저희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즐거운 체험을 하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떠들 이야기거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장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오히려 팝업 스토어에 막 와서 놀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온라인에, 인스타에, 블로그에 올리고, 그걸 통해서 쌓여진 좋은 관계성이라든가 인지가 결국 온라인으로 다시 유입되는 형태가 지금 시점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 플로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그 6평의 매장을 베이스로 해서 공간들을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문구점이 서울 6평의 공간을 냈었던 케이스인 거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공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재미있는 사람들을 좀 빌려와 보자라는 게 저희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매장, 좋은 컨텐츠가 주위에 많은데 정작 제 주변에 가고 싶을 때 잘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이제 저희 그동안 했었던 브랜드들의 인터뷰를 했었던 영상인데 한번 가볍게 보실게요. 진짜 온라인으로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너무 놀랐고, 저희 기존 고객들도 직접 보러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를 모르셨던 분들이 저희 브랜드를 알게 되고. 저 말고도 이런 공간이라는 게 있으면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예술가들이나 작업자들을 더 불러서 재미나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한테는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공간 아마 올 연말 정도면 약 한 100회 정도의 팝업을 완성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저희 공간에 한 2주, 짧게는 2주, 그 다음에 길게는 한두 달 정도 팝업을 하세요.
그래서 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걸 하나의 잡지를 보듯이 매달 들려서 이번 달엔 또 뭐가 하고 있지? 라는 형태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계시죠. 사실 저희는 하드웨어에 많은 걸 투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규모의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물론 언젠가는 큰 사이즈의 공간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의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작은 브랜드들을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비즈니스의 엑셀레이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 형태로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러한 형태의 것들이 그분들한테 좀 더 추가적인 비즈니스의 확장성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기는 해요. 저희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장을 내면 일단 겁부터 났던 것 같아요. 큰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건 가로수길에서 약 22일 동안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했고요. 공사의 예정지인 공간을 빌려서 작은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 공간을 꾸몄어요. 그리고 고객 클라이언트 건물주죠. 건물주에게 예상 매출과 뭐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뽑아서 공유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저 공간을 이런 형태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사실 22일 동안 매출도 꽤 괜찮았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저 공간이 사라질 때 인테리어 잘했는데 왜 없애세요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하드웨어를 무시하고 소프트웨어만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간을 아니면 그 브랜드를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저렇게 공간, 작은 브랜드들이 비어져 있고요. 저 공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어오죠. 저희가 첫 번째로 했었던 기획 프로젝트는 이제 평양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탈북자문이 만든 그 북한 스타일의 과자와 여러 가지 평양 스타일의 프로파간다 디자인들을 이용한 팝업 스토어를 냈었고요. 생각외로 저게 사실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렌트라는 공간이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시작점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게 없어요. 정말 작은 이야기나 스토리나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사업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작은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스타일이라든가 그들의 컨셉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또 썼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시작이 됐었던 케이스고요. 그게 나중에 확장이 돼서 좀 더 큰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뭐 ABC 방송국에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다시 작은 책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토종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토종쌀들을 다 모아서 농부님이랑 같이 쌀집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종쌀들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저기 와서 시식도 좀 하게 해드리고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설명드리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공간은 손님이 들어오면 최소 한 20-30분 정도 같이 이야기하고 떠들 수 있는 거리들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따로 새로운 공간들을 더 내고 작년에 이슈가 됐었던 건 사실 저희가 터부시했었던 무당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점집을 냈어요. 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 공간에 이제 무녀, 그러니까 무당분을 모시고 와서 저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원래 무당이 가진 의미라든가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실제 점을 봐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4개의 좌석을 세팅을 해놓고 슬롯을 세팅을 해놓고 예약을 올렸는데 1시간 만에 예약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저분 연락처 알려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외로 좋은 컨텐츠라는 건 사람들이 소비할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다음에 시즌 2로 해서 한 번 더 해서 연합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고 스탬프를 찍어서 사람들한테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게 하는 저런 경험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조금씩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공간의 사용법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라는 걸 이렇게 즐기고 소비할 수 있어요라는 걸 알려주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계속해서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왔고요. 얼마 전에 연초에는 아이오닉 5 런칭을 하면서 스튜디오 I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그 자체에 대한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체험 공간들을 성수동에 한 3군데 정도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고요. 아이러니하게 차는 절대 안 가져오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강조했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현대자동차와 함께 또 디자인 이야기들을 보여주기 위한 체험 공간을
저렇게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클래식카들을 끌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한국의 클래식카도 이제 한 70년 역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헤리티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즐기도록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뭐 멜릭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모든 공간을 종이만으로 구성된 공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게 마케팅 효과가 없을까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숫자는 데일리 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성수기 기점으로 해서 저희 1호점 공간 같은 경우에 데일리 트래픽 6,500명까지도 나오고, 지금은 최대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8,000명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월 단위로 생각하면 약 20만 명 이상의 트래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광고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건 충분히 가치 있는 광고 효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슈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과연 트래픽이 줄었을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성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Q, 그러니까 1분기에는 사람들이 쫙 줄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가을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트래픽이 늘었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확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 시점에 왜 사람들이 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당시에 팝업하는 브랜드들의 라인업이 너무 좋았어요.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 결국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건 즐거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수동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정말 오래된 브랜드죠. 우리나라 양대 너구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인 롯데월드의 로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로티 아파트먼트라는 이름으로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롯데월드 측에서 이제 모베러웍스라는 팀이랑 캐릭터를 리뉴얼을 했고요. 그 캐릭터의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롯데월드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고, 실제 다양한 굿즈와 함께 로티의 방을 꾸며서 사람들이 로티라는 친구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 내가 즐기는 사람처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는 이제 로티 32호봉이라고 하거든요. 직장인으로서는 32년 동안 저 회사를 다닌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굿즈와 함께, 사실 굿즈조차도 좋은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저게 얼마나 팔리냐보다도 사람들이 함께 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저희는 다양한 굿즈들을 같이 개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즐기고, 일부러 사실 저 빅사이즈 쇼핑백도 만들었어요. 함께 구매하신 고객들이 저걸 들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해서, 그래서 저러한 형태로 그 브랜드가 이쁘게 만들었다보다도 함께 즐겁게 즐긴다라가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을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앱슨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팝업을 같이 했고요. 자, 뭐 중앙일보의 포린 같은 오프라인 서비스, 그 다음에 저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작가님, 목공이 하시는 작가님을 모시고 와서 오히려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캔와인 브랜드.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지방에도 관심이 많아서 부산 쪽을 특히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렌트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산의 컨텐츠들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금 재밌었던 사례가 이대 혹시 가보신 적 없으시죠? 저희 4호점은 이대 쪽에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대도 예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던 공간이라 정말 거리가 황폐화됐어요. 그래서 부산 커피 위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4호점에서 재밌는 컨텐츠들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몰려올까라는 테스트를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가진 매장 공간에 1일 트래픽이 약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저 공간에 부산 커피 위크라는 이름으로 부산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를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주마다 새로운 라인업, 새로운 브랜드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사람들과 함께 본인의 커피를 설명을 하고 본인의 브랜드들을 이야기해주는 경험을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차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날 하루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유명한 월드바리스타께서 오셔서 전날 하루 트래픽이 200명인 스트리트가 하루 트래픽이 2,700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콘텐츠라는 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구나. 이거는 영상이 재생이 됐네요.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서서 저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고 약 1시간 정도씩은 줄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루 평소에는 사람조차 없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죽어 있는 거리에 과연 뭐가 필요할까? 사실 근로서울이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기꺼이 즐길 만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실제 화면 그때 당시 모습이고요. 앉아서 커피를 즐기시기도 하고 부산 이야기를 들으시기도 하고. 자, 저희에게 있어서 공간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 정말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이란 결국은 TV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TV를 살 때 어떤 방송을 볼까라는 질문에 따라서 TV를 고르는 선택이 바뀝니다. 교육 방송을 볼 때는 사실 무난하고 저렴한 TV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지만 뭔가 영화를 본다던가 드라마를 볼 때 해야 되는 선택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까?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경험이 무엇인가에 따라 공간이라는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같이 팝업을 했던 브랜드가 1년 만에 온라인 판매가 300% 이상 성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팝업한 이후에 5개월 사이에 팔로워가 200%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와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성수에서 팝업을 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매출이 500% 이상 성장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험하게 해주고 그게 존경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게 지금 시점에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해야 될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코비드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제일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양, 퀄리티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퀄리티. 제품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떤 브랜드야,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많이 파는 게 중요했다라고 하면 브랜드로서 소비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그리고 효율성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효율성은 저희는 온라인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익스피리언스를 줄 것인가. 이게 코비드 이후에 지금 세상에서 오프라인을 해야 될 고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원래 25분 주신다고 그래서 조금 많이 준비했다가 지금 이제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약간 이제 Q&A 시간 가지려고 해요. 바로 시작할 텐데요. 연사님들 자리에 즉석하시려고 한 10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떠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채팅창을 보니까 질문이 많은데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주신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지 드린 대로요. 오늘 질문해주신 분들 추첨해가지고 그 로티 아파트먼트라는 팝업 스토어에서 같이 이제 브랜드 만들었던 굿즈 저희가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제 모두 다 위치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응답 이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뭐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수민 대표님한테 질문 주셨어요. KT님께서 주셨고요. 좀 질문이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컬스티치는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이제 일치해서 다시 개인 크리에이터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일치가 아니고 임대죠. 네네. 그러니까 소유주한테 이제 공간을 빌리고 임차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에게 다시 그것을 이제 공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지나면서 부동산 지가는 상승하는 반면에 내부 공간은 낡아져 임대료가 높게 받기 힘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라고 KT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표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생각 안 해봤던 건데. 알려주시면 좋겠지 않아요? 진짜 우리한테? 진짜 생각 안 해봤던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 지점을 점점 운영하면서 이제 건물주나 투자자랑 계약 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건물주분들한테 부동산 소유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 그 건물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책상 의자를 포함해서 건물을 만드는 거에 대한 리스크랑 책임과 권한은 이제 저희랑 건물주 쪽에서 지는 걸로 이제 세팅을 하고 계약을 주로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그 낡는 부분들은 이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나 약간 이런 것들로 약간 계속 약간 유지보수를 해서 이제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긴 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제가 업데이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질문이 바로 또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간 운영이 많이 되게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최현수 대표님께서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픽이 많이 줄었는데 일시적으로라도 어쨌든 코로나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려운 부분 중에서도 가장 어떤 부분이 어려우시는지 대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극단적인 예상이긴 한데 저는 기존에 있던 마스터리스 방식의 계약 구조 자체가 이제 거의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지금 있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한 거를 고스란히 이제 일종의 이제 고정적인 임차인들이 받아주기는 아예 불가능한 시장이긴 하고요.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자체도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제 그 리스크를 나눠지는 형태로 이제 공간을 같이 개발해 보자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이게 그래서 많이 힘들긴 한데 기회는 오히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정지훈님께서는 이제 이것도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이긴 한데요. 많이 질문 받으시죠? 네, 관심 있는 동네 보통 이제 원래 로컬스티치는 이제 홍대하고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간들 운영하시고 최근에 이제 강남으로 진출하셨고 또 지역으로도 진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로컬스티치가 관심 있는 지역하고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많이 홍대 주변에서 활동하시지만 또 눈여겨보시는 동네가 있다면 어디인지 한번 정진우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저는 사실은 이제 마포 지역이 제일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네이긴 하고요. 실제로 이제 범홍대 지역을 제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네이긴 하고 이제 특정 지역보다는 관심 자체가 요즘에는 도심에서 주거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법 제도상 사실은 되게 괜찮은 주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주거 공간을 가지고 도심에서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값도 상승하고 등등등을 봤을 때 조금 더 괜찮은 방식으로 이제 도시 내부에서 인프라가 좀 이제 사회 문화적인 인프라가 좋은 도시 내부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원도심에 좀 서울의 원도심에 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원도심이면 좀 구체적으로 강북이요. 말씀해 주세요. 서울의 강북에 좀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입점 문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 요청도 많이 받으실 거고 그 중에서 되게 많은 요청 받으실 텐데 로컬스티치가 결정해서 들어가는 어떤 지역에 대한 조건이나 뭐 어쨌든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질 것 같고 뭐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크게 위치를 관계없이 사실은 요즘 같이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뭐 위치가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서는 뭐 그렇게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로컬스티치가 입점하기를 결정하는 뭐 기준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소비자 사이드에서는 이제 한국 전체가 사실은 테이스트가 좀 많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자체를 크게 가리진 않고요. 1차적으로 제일 약간 우선순위로 두는 건 그 건물을 가지신 소유자분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약간 같이 해보려는 마음이 있으신지 약간 이런 거가 제일 1순위로 보고 있긴 하고 사실 동네는 이제 건물이 크든 작든 크게 가리진 않습니다. 혹시 투자나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공간을 운영하는 저희나 이제 건물주나 투자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리스크를 지는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같이 지을 마음이 서로 돼 있는지 약간 이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이 맞으면 사실은 프로젝트가 항상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방식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훈님께서 굉장히 그 하이 레벨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로컬 상권을 분석하는 툴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트래픽이 얼만큼 있고 또 하나 이제 인재 발굴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발굴하고 그들과 진행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로컬스티치만의 기준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게 있는지 일단 여쭤봤고요. 실제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질문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한 솔루션이나 로컬스티치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요라고 한꺼번에 3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약간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요즘에 저희가 진짜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라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뭐 엄청난 이제 상업시설 전문가가 사실 아니거든요. 유정수 대표나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잘하시는 이제 리테일 플레이어들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는 이제 공간을 운영하는 포지션에 좀 더 가까워서 사실 막 상권을 분석하고 어디 들어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고요. 일단은 괜찮은 크리에이터를
를 발굴하는 기준 같은 거에 대한 내부 기준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여러 창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봤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성실하고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스타트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리스크가 적게 실험할 시간을 드리고 기다려주면 약간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다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하는 작전은 좀 가늘고 길게 가자 작전에 좀 가까운데 건물주랑 이해관계자들을 잘 설득해서 이제 괜찮은 성실한 창업자나 스타트업이 있으니까 여기 한 6개월, 1년 정도를 기다려주자. 그러면 퍼포먼스를 낼 거고 그 퍼포먼스를 우리가 나눠받을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편이라서 작전은 그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사실은 약간 가장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입주하신 이제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이제 친하게 지내거나 만나면서 이제 협업을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내가 일에 대한 뭔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곱하기 100 하는 게 되게 쉽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그 곱하기 100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 디지털 그 DT라는 관점 자체가 그걸 곱하기 100을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쉽게 해줄 수 있느냐 약간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약간 요 운영하는 그 과정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일종의 약간 그런 디지털화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저희 회사는 이제 거기에 저희 회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충분히 답변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 더 이제 방금 질문 주신 분 박상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이루는 것에 대한 실험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런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셨는지 뭐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네. 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상권 자체가 사실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 가게에서 되게 돈을 많이 벌면 사실은 그 가게에서 돈을 많이 번 분이 많이 가져가는 게 나은 건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3호점 그 대응점이라는 지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지점은 이제 저희가 홍대에서만 하다가 약간 그 마포 좀 먼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되게 먼 마포 지역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게 약간 되게 주거지에 상업시설이 아무데도 없는 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이제 약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되게 주니어 창업자랑 이제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 만들고 해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좀 오래 기다릴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는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그 컨텐츠에 이제 좀 좋아해 주시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디든 많이 있다는 거를 느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없는 지역, 그 상권이 없는 지역에 주로 갈 때도 약간 그런 자신감은 아니고 실제로는 약간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거나 방문해 주실 분들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유정수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뭐 제가 일단 몇 개 드릴게요. 잠시만요. 글로우 서울에서 진행했던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 공간 보면 이제 각국의 테마가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JP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혹시 한국적인 공간을 주제로 기획했거나 뭐 한옥이 아닌 이제 테마로 한국적인 공간을 만들어낸 공간이 있을까요? 뭐 그게 어쨌든 어떤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꼭 한옥일 수도 있지만 한국적인 아이템을 표현하기 위한 한옥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만든 공간 중에 최근에 이제 낙원역이라는 공간은 뭐 그러니까 뭐 한국 전통적인 거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건 이제 정선에서의 추억을 이제 담은 좀 공간이어서 그런 이제 자그마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만든 브랜드 중에서 이제 네 도너츠 브랜드인데 그게 한국 이제 전통 육아를 만드는 방식으로 도너츠를 만드는 좀 특이한 이제 도넛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한국적인 거 부분에서는 뭐 질문자에서 약간 좀 더 얘기를 하면 네. 그 저희가 온천집을 익선동에 만들고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누가 욕을 했어요? 혹시? 아니 왜 한옥마을의 온천 그러니까 일본 느낌이 난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비해서 좀 약간 해명을 하자면 거기는 익선동 한옥마을이 아닙니다. 네, 한옥마을이 아니고 거기는 아까 말했던 그 송암 요정이 있었던 개화기 때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요정 골목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다 그 요정 일대여서 그래서 예전에 그 흑백 사진으로 있었던 그 20년대 30년대 이제 사진들 이렇게 보더라도 거기는 이제 요정 딱 그
그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요정의 역사가 지금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서로 좀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한옥마을에다가 일본 콘텐츠를 넣은 건 아니고 그때가 원래 살던 이제 개화기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공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최대한 좀 복원하면서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네, 콘텐츠도 약간 그쪽으로 좀 이제 같이 간 겸이 있다. 네, 뭐 이거 좀 네,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를 따라서. 그 아까 유 대표님 발표 중에 좀 어려운 말들 많이 나왔죠. 하이퍼리얼리즘. 네, 그 하이퍼리얼리즘 나오니까 질문을 김상훈님께서 주셨어요. 가장 최근 이슈가 되는 가상 공간, 뭐 메타버스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를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약간 좀 불호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세계 여러 공간을 볼 기회가 부족한데 이런 뭐 공간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으신지 아마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좀 구분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혹시 저와 관련된 뭔가 이제 기사나 이런 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건축이나 공간 베이스가 아니고 저는 이제 개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IT 쪽에 원래 되게 관심이 많고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오프라인의 지금 비즈니스와 온라인의 영역에서 지금 충돌하는 부분에서의 같은 정도의 충돌이지 메타버스 때문에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 공간이 이게 지금의 온라인 비즈니스 전체에서 사실 오프라인과의 이제 알력 관계에서 이거에서 뭔가 이제 우위를 점하는 특정한 요소로서는 지금은 아직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 길지 않은 이제 먼 미래에 저는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저는 마치 이제 석유 이제 가솔린으로 이제 움직이던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수소차 시대로 넘어가기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약 15년 정도 있었듯이 이거는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저희가 아까 하이퍼리얼리즘을 얘기하면서 정말 현실 같고 그곳에 온 것 같은 공간적인 체험을 하는 그 느낌을 가상 공간에서 정말 인간이 느낄 정도의 이제 어떤 기술력의 발전까지는 아직은 이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 3, 40년 정도 후의 이제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 사이에 아까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냐면 저희 글로서울에서는 지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영상 미디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 온라인의 무언가의 공간적인 어떤 아이템과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서 이게 시너지를 내어서 더 그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공간적인 실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4일부터 저희가 지금 다음 마을 개발 저희가 이제 재생 지역으로서 창신동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창신동에서 이제 창신예술제라는 걸 하는데 그 예술제의 이제 주제가 미디어 아트 국내 이제 유명한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자들과 그리고 창신동에 저희 오프라인 공간이 같이 콜라보로 협업을 해서 그래서 단순한 미디어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의 작품만 보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거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재생을 하는 그 이제 여러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되는데 아까 직접 오셔서 만약에 체험을 하신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 김다희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제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도 먼저 사전에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약간 질문들이 맥락을 좀 이렇게 건너뛰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어쨌든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 주셔가지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다희님께서는 이제 공간이 상권을 만드는다는 말이 이제 인상 깊다고 하셨는데 이제 공간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상권은 무시할 수 없는 고려 대상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공간이 상권에 기대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뭐 내외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던 실제 사례가 뭐 아까 발표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례 말고도 굉장히 상권이 이제 취약했는데 대신 어떤 공간으로서 좀 발길을 이끌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이게 원래 만들고 나면 그제서야 좀 그러니까 답을 알고 보면은 답이 보이는데 답이 없었을 때는 이게 정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성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4년에 처음 매장을 만들었을 때는 약간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 그 당시는 이성동이라는 동명 자체를 아예 아시는 분이 없었고 다 낙원동으로 알았었죠. 그 일대가 낙원동은 낙원떡집, 낙원악기상가 그래도 유명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어르신들 지나가면 거리의 연령대가 평균 나이가 76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었는데 거기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오는 무언가에 이제 컨텐츠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 같았지만 지금
개발이 되고 이제 익선동이 조명을 받고 보니 지하철 3개 호선이 만나는 그 공간에 바로 전철역 그 입구 앞에 있는 공간이네. 서울의 중심, 그것도 서울의 딱 중심의 종로의 지역에 있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 이런 위치에 한옥으로 된 마을 단지가 비어 있었다고. 심지어 그 마을 단지는 한옥마을, 지금은 보존지구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다음에 지정이 이제 서울시에서 했는데 원래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싹 허물고 거기 빌딩 원래 오피스들 들어오는 게 이제 계획이었는데, 이제 한옥 보존지구로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끌어냈죠.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익선동에 따른 이제 익선다다 같은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그것이 되게 좋은 상권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제 그게 있기 전에는 사실 이제 그 한꺼풀 가려있을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걸 투시해서, 네, 저는 그걸 잔존가치라고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그 땅의 부동산의 어떤 지역의 입지의 잔존 가치를 어떻게 하면 평가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시각이 사실 되게 중요한 이제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과 디벨로퍼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가치나 뭐 공간의 가치는 사실 드러나기 이전에 많이 숨어 있고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느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황폐해 있거나. 근데 오히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황폐하고 더 오래되고 망가졌을수록 그것들이 가진 매력들이 네, 보이는 것 환장하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대표님 따라다니면 되게 재미있는 공간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이는 시각이 아닌 조금 더 다른 시각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주변에도 그런 잔존 가치가 많은 공간들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 이야기가 또 빠질 수 없는데요. 이제 뭐 바이오필릭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 친화적 공간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금 뭐 반려식물이라든지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조경이라든지. 정말 이제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진짜 자연을 보러 가기에 수요가 없어지진 않을까요?라는 이제 궁금증도 주셨고요. 자연 친화적 공간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정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면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네, 우리 다 멸망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더욱 더 수요는 늘고 관심은 더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연 친화적인 공간과 콘텐츠를 메인으로 제작을 한 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건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저희 필로그래피를 보시면 계속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가왔는데, 그 전에도 사실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증폭되어서 이제 뭔가 부각이 된 거죠. 이슈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자연 친화적 공간이 결국 어디 있느냐인데, 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수민 대표님이 하시는 이제 로커스티치의 공유 주거와도 전 좀 약간 같은 결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공유 주거가 저기 뭐 저 베드타운, 네, 뭐 서울 근교의 위성도시 뭐 화성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이제 있는 그런 곳에 공유 주거를 거의 잘 안 만드시잖아요. 이제 그 핵심이 사람들이 도심에서 사실은 생활이나 어떤 워크가 일어나는데, 이제 삶의 공간은 거기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괴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줄이고자 공유주거라는 곳에서 내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내 집을 짓고 살거나 아파트를 사는 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지만 그거를 좀 더 실속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그 거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게 공유주거에서 사실 김수인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가장 모토로 내온 건 이제 30분 만에 갈 수 있는 모모예요. 그러니까는 그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내가 언제든지 데일리라는 게 또 하루 주말이 아니라 그냥 오늘 저녁에 끝나고도, 네, 회사 끝나고 잠깐 들려서, 제가 회사 끝나고 잠깐 정선에 들려가지고 뭐 아름다운 이렇게 숲을 보고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근방에서 손이 뻗는 그 가장 근거리에서 무언가 자연을 체험하고 오는데, 그게 유사 자연이 아닌, 네, 아까 네이처 리퍼블릭 관계자 죄송합니다. 그 아까 이미지에 잠깐 들어갔는데 네이처 리퍼블릭이 제가 딱 싫어하는 자연이거든요. 뭐냐, 유사 자연 안에 다 좋아하고, 그리고 건물 안에 뭔가 식물들 많이 꽂아놨다고 해서 자연은 아니에요. 저희는 거의 조화를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그거 식물 관리 때문에. 여기서 대표님 식물 노랗게 되면은 다들 제가 엄청 뭐라 그래서. 근데 정말 리얼리티한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맛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그거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금방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저희의 사실은 특기이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이 2개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가 조금 이제
약간 뭔가 공격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고요. 제가 질문을 좀 무성 TV님께서 하셨는데요. 일단 하이퍼리얼리즘 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이밍을 포함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또는 1차원적으로 브랜딩을 해서 좀 식상해지는 한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하이퍼리얼리즘에 대한 게 좀 더 이제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더 민감하다 보니까 그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혹시 그 트렌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식상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뭐 우려 아니면 이런 것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의 답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식상이라도 지려면 뜨긴 떠야 된다. 유명해져야 식상해지지. 근데 요새 오프라인에서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식상해지더라도 일단은 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브랜딩 스토리와 네이밍으로 그 소비자가 그 네임을 보면서 그 브랜드의 설명서나 이제 만든 제작자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뭔지를 깨달을 수 없는 브랜드는 일단 저는 이제 좋지 않은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이 온천이 있으니까 온천집 너무 단순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좋은 네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그 브랜드가 어디까지 길게 갈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브랜드를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사실 그 유지하는 관리를 얼만큼 잘하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얼만큼 처음 높이 비상하느냐가 사실 얼만큼 멀리 갈지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제 이효리는 이효리가 이제 뭐 최근은 그랬지만은 그 동안에 되게 1위 곡이나 히트곡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되게 오래 기간. 근데 이효리는 이효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효리는 20 몇 년을 활동한 이제 그거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 10대 친구들도 다 이효리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최고의 슈퍼스타였으면 사실 이게 내려와도 그 폼은 유지되는 거죠. 스타일은 여전한 거죠. 네, 그래서 브랜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서 이제 이렇게 예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점점 상승해서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게 참 되게 좋은 모델이지만 요새 같은 미디어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사실 그 방식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이 날았다가 이 높이의 궤도를 어느 정도 유지한 채로 얼마큼 멀리 가는지가 정해지는 거여서 그래서 처음 다이렉트하게 소비자에게 접근했을 때 얼마큼 바로 가까이 갈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팁이 있다면은 공간들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컨셉 만들고 이제 좀 뭔가 운영을 하면서 보완들을 해나가고 그러면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효리를 꿈꾸시는 유 대표님께 하나 더 질문 마지막 드리면은요. 그 아까 이제 대형 공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대형화가 계속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큰 공간이 가지지 못한 작은 공간이 가진 절대적인 힘이 있을까요? 김다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렇게 작은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큰 공간과 경쟁해서 오히려 경쟁 우위에 있는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에 대한 뭐 매력 혹시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예는 저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예라기보다는 지금 트렌드를 말씀드린 네. 거고 사실 저희 공간들은 작은 공간에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골목길 개발로 시작했고 이선동이라는 곳이 대부분 평균 30평 정도 미만의 되게 작은 한옥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창신동 같은 경우도 집들이 대부분 그냥 한 15평, 20평 그 정도가 가장 평범한 대부분의 이제 주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간들이 저희도 이제 디벨롭을 많이 하는데 작은 공간들의 장점은 그 공간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은 공간을 기획할 때는 그 공간 하나가 아니라 그 공간들 여러 개가 붙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공간 하나만으로 내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사람들이 오게 하겠어는 작은 공간은 아무래도 큰 공간에 비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전통의 맛집 보면은 뭐 15평짜리 그런 이제 뭐 그냥 빵집에도 줄을 아침마다 쓰는 집들이 분명히 있고 그럼신 능력자들이 계신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랜드마크가 되는 것을 뭔가 만들 때 작은 공간은 큰 공간에 비해서 반드시 어떤 정도의 이제 핸디캡 같은 게 있지만 대신에 그 작은 공간들이 여러 군데가 모여서 하나의 골목길이라든가 파사드를 만들 때는 이거는 큰 공간이 갖지 못한 엄청나게 매력도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은 공간을 만든다 그랬을 때 그 공간이 어떠한 길에 어떤 매장들 옆에 있는지를 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 되셔서 본인이 디벨로퍼로서 뭔가 활동하실 수 있다면 자기 공간 옆에 좋은 콘텐츠가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같이 끄집어 당겨서 그래서 그 작은 공간들이 여러 개 모이면
10평짜리 공간이 10개가 모이면 100평이 아니라 200평, 300평 이상의 큰 공간보다도 더 매력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거는 그 골목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거니까.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세포처럼 세포도 큰 세포보다는 작은 세포들이 접촉이 넓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세포들이 여러 개 모이는 것들이 큰 공간 한 개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최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평양 유주인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평양 슈퍼마켓 프로젝트 등 굿즈 뭐 이렇게 지금 뭐 롯데라든지 뭐 제작에 정말 진심인 편이신 것 같은. 네, 이제 렌트의 경우 이제 뭐 인하우스 디자인 팀과 작업하시는지 아니면 뭐 협업을 통해서 개발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아주 일단은 가벼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굿즈의 진심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굿즈조차도 그냥 즐기기 위한 컨텐츠로서 기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좋은 공간이 왔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소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공간을 완전하게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라는 거는 저 자신이 즐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한 소비라는 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공간에 왔을 때 작은 브로셔 한 장일지언정 아니면 정말 작은 상품일지언정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굿즈조차도 컨텐츠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한 컨텐츠를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굿즈들을 만들면서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이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희 컨셉에 잘 맞는 디자인을 하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부 디자이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보다는 저희 내부에서 저희만의 프로세스라든가 그 사고관에 익숙한 팀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팝업 스토어라는 건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총력전처럼 급하게 하는 성향이 있는데 사실 이제 외부랑 뭔가를 준비를 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저희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를 서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협업을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현대자동차와 같이 했었던 스튜디오 아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굿즈 개발만 해도 한 2달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때 뭐 뚜까따라든가 다양한 브랜드들과 함께 저희가 가진 컨셉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프로젝트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요. 매장 내에서 이제 VMD 하실 때 이게 어쨌든 브랜드 팝업이니까 브랜드에서 할 수도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대표님 뭐 이제 렌트에서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VMD 하시는 분들한테 고민이 결국 브랜드가 잘 보여야 되는데 어쨌든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테일 공간에 있어서 공간 디자인이 멋지지 않아도 잘 되는 상점이 있을 텐데 그런 혹시 사례들이 있는지 혹시 궁금하다고 또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간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이제 디자인 컨설팅이라든가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는 있는데요. 항상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이쁘다고 잘 팔릴까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이 어글리 컨셉이라고 하면 왜 어글리 인형이라고 해서 잘 팔린 경우들도 있죠. 때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이 어글리하다라고 하면 공간도 디자인도 다 어글리하게 나오는 게 사실은 소비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는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그렇죠. 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혼란스러워 푸조라는 자동차, 제규어라는 자동차를 주로 예로 많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규어 클래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규어의 FX를 예를 들면 FX가 이뻐라고 하면 이뻐요. 그런데 제규어스럽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걔는 그냥 다른 차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이쁜가 안 이쁜가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얼마나 쉽고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가 저는 본질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글로소울의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메시지는 정말 쉬워야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하시는 분들이 공급자, 생산자의 마인드에서 접근하면 자꾸 온갖 양념을 치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기획자로서 해야 될 것들은 끊임없이 버리는 게 전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줘야 될 메시지가 한 가지야? 그럼 그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재밌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이제 아마 DDP에 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하신 분들이 좀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브랜드 리테일 스토어 디자인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매장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이제 고객에게 경험을 전달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혹시 레퍼런스나 아이디어를 얻는 꿀팁인지 한번 좀 있으시면 좀 대방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꿀팁이 어디 있겠냐만 여기 꿀팁 혹시 계신 분 있으세요? 핀터레스트. 근데 일단 저는 뭐 셰프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커피하는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가장 큰 본질은 저희가 다른 공간을 가서 그 공간을 즐기는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커피하는 친구가 다른 매장에 가면 커피 맛에 대한 평가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매장은 커피 맛을 즐기러 오는 매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아까 예를 들면 글로서울의 즐거운 공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컬 스티치에서 만든 뭔가 대화가 되고 사람들끼리 인게이지가 되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 공간의 매력은 꼭 물리적이지는 않을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공간에 가서 사람들은 여기를 왜 좋아할까? 저도 소비자의 한 부분으로서 냉정하게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채점표 하듯이 점수를 주려고 시작을 하면 저희는 그 공간을 온전히 즐길 수 없어요. 그리고 뭘 배워야 될지 모르는 거죠. 결국 저는 본질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뭘 하고 즐거워할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여성분들은 식사를 하면 소위 이제 식사에 대한 예의라고 하죠. 음식들을 놓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걸 막 어떤 분들은 막 싫어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 그게 왜 즐거울까를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즐겨보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를 봐도 그게 이뻐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뭘 즐기러 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본질적인 고민은 사람들이 거기 와야 할 이유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쁜 사진 한 장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리스타가 해주는 이야기 그 한 10분 내외의 대화가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물리적인 것만으로도 바라본다면 아마 좀 더 팁을 얻는데 제약이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유주인님께서 해주셨는데 아마 DDP 관계자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꼭 질문을 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DP 내에서도 이제 한 6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을 기존 임대 기능이 아닌 디자이너, 디자인 그룹, 혹시 기업 등과 같은 쇼케이스 공간으로서 팝업으로 운영하는 공간을 구상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뭐 렌트에서 각 공간 컨텐츠를 선정할 때 혹시 뭐 그 되게 브랜드가 많잖아요. 요청도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큐레이션,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강연 들었을 때 뭐 물건을 이제 팔지 않으려는 좀 소비자 접촉을 하시려는 그런 철학이 맞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선정하시는 프로세스나 뭐 기준 같은 게 있으신지요? 사실 이게 좀 너무 복합적이라 사실 리테일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무조건 로드샵을 지향을 해요. 왜? 저희의 핵심은 바뀐다라는 거고 바뀐다라고 하면 그게 창밖에서 보여야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로드샵을 지향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DDP라는 공간이라고 하면 과연 DDP는 사실은 약간 자하디드의 건축물이 가진 강점들 때문에 폐쇄형 공간이기는 해요. 그럼 반대로 폐쇄형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맞게 설계될 필요가 더 본질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이제 성수동에서는 작은 공간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한 가지 컨셉으로 경험을 쪼개서 여러 공간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각각 서로 다른 브랜드가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로케이션이 바뀌면 저희가 설계해야 되는 경험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그러한 브랜드들을 모아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이 공간에 맞게 과연 사람들이 DDP에 와서 동대문에 와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 좋을까라는 걸 여기에 맞게 설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워킹하기는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DDP 같은 공간은 천고가 높고 공간이 사실은 생각으로 되게 브로드한 설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강점을 즐기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들이 와야 이게 시너지가 나지. 성수동의 작은 브랜드들이 여기 온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작은 공간을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작은 브랜드는 불과 6평의 공간도 밀도 있게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간의 밀도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생각으로 퀄리티가 낮다라고 금방 느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6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약간 송빈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해서 뭐 답변은 뭐 이렇게 편하신 분들 순서대로
좀 단순한 질문이지만 저도 공감되는 질문이어서요. 아름다운 오프라인 공간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기 위한 뭐 방법 연구들도 많이 필요한데요. 뭐 이제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스페이스,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거 말고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좀 담아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있을지 뭐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저는 뭐 약간 단순하지만 또 중요한 질문이라 보는데 혹시 세 분 중에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이 있을까요? 네, 유 대표님 먼저. 포토스팟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오프라인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뭔가 공유해야지 확산되잖아요. 근데 그게 인스타그램 같은 데 몰리는 거 말고 그 오프라인 경험이나 오프라인 아름다운 장면을 어떻게 공유해야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NS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그러니까 다 아는 그런 이제 소셜 미디어들을 제외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요? 뭐가 있을까요? 신PD님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아까 이제 뭐 어쨌든 촉감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빛이나 시각, 후각 같은 것도 저희가 볼 때는 또 좋은 정보인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그런 뭐 이렇게 촉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후각 같은 게 공유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게 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그래서 카페 같은 데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모그 같은 거 해서 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고 있는 고정된 뭐 이미지를 찍어 올리지만 그걸 또 연극 예부대처럼 연출해 가지고 올리는 방식도 있고 뭐 요즘에 이제 영상 길이들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뭐 숏 플랫폼이 많이 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이 긴 플랫폼이 아니고 그 숏 플랫폼만 줄 수 있는 굉장히 장점들이 있어서 뭐 어쨌든 저도 이제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런 트렌드 가운데서는 온라인의 장점들을 아니 오프라인의 장점들을 그런 식으로 공유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또 드릴게요. 기존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경험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의 사용자 경험들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중이 새로운 경험과 기존의 경험 속의 갭 차이와 생소함을 어떤 식으로 줄이고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나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 대표님께 좀 질문이 좀 맞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아 제가 어쩌다 당첨됐죠? 네네네.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새로운 경험과 기존의 경험이란 단어를 저는 정확하게 의미 파악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꽤 유명한 기획자분이 지역의 로컬 상품들을 프로덕트화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정답 같아요. 소비자에게 새롭다, 완전하게 새롭다라는 건 소비자가 과연 원할까요? 소비자는 본인이 워낙 그냥 이미 익숙한 경험에서 약간 다른 본인이 생각으로 용감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익숙한 경험에서 예측 가능한 경험을 좀 더 즐겁게 즐기는 거지 전혀 새로운 경험을 준다고 꼭 즐겁진 않아요. 사실 뭐 VR, AR 뭐 수없이 많은 뉴 솔루션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거는 수단일 뿐인 거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새롭다라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익숙한 경험으로서 쉽게 접근을 한 다음에 거기서 놓쳤던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사람들한테 이슈가 제일 많이 됐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평양 슈퍼마켓. 왜? 약간 미친놈처럼 보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했던 질문이 너 그러다 잡혀가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꺼냈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게 즐거운 경험의 본질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했었던 가장 미친 짓이라고 불리는 게 성수당. 점집이 길바닥으로 나올 줄 몰랐다. 근데 저희 하던 경험이에요. 단 하던 경험을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해줬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구태여 뻔한 말로 한다면 조금 더 참신한 정도까지가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혹시 뭐 국가보안법입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뭐 로컬스에서 투어 같은 걸 하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 되게 많잖아요. 여행에 대한 경험을 생각했던 것 중에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여행이라는 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낯선 장소에서 낯선 경험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트렌드가 바뀌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낯선 장소에서 일상을 경험하면 굉장히 여행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일상식을 먹거나 뭐 이렇게 데일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뭐 독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서는 항상 자극적이고 새로운 경험, 낯선 장소에서의 이제 경험들이 여행이었다면은 지금 그런 매일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완전 새로운 환경에서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트렌드. 결국은 어떤 새로움이 아니냐가
중요하지만은 어떤 환경이냐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여행을 이렇게 가면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각 나라나 민족이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이 이렇게 각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살고 있구나가 보이는데 그게 한 두세 달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유랑한지 그러면은 사람 사는 그들 모두 인간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사는지의 공통점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의 어떤 뭐 행동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진 것들이 리테일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트렌드가 바뀌지만 결국은 트렌드의 속성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가 이제 정말 전 되게 놀라운 게요. 지금 접속자 수가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보통 이렇게 1시간 강연하고 뒤에 1시간 또 Q&A 하면은 금방 다 나가시는데 지금 뭐 제 카톡 창에 불이 날 정도로 되게 막 주변에 또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뭐 충분히 다 답변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은 조금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원수 대표님한테 질문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들어왔는데요.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고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빈번하게 바뀌는 컨텐츠에 대응할 수 있고 공간의 규모를 떠나서 적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방식이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요 최원수 대표님 질문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혹시 유 대표님이나 혹시 김 대표님도 답변하실 수 있다면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되나요? 네, 뭐 편하신 대로. 있나요? 그런 게 비법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전수 좀. 네. 저 나중에 또 아니, 자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럼 들어오는 브랜드들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컨셉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힘을 다시 다 빼요. 오히려 그 뒷단에 숨으려고 해요. 왜? 들어오는 브랜드들이 바뀌려고 할 때 저희가 그거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공간을 만들 때 힘을 주시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나중에 좀 예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맨날 아는 친한 대표님한테도 그런 논의를 하는데 근데 저희 렌트라는 공간의 본질은 저희가 오히려 뒤로 숨는 게 본질인 것 같고요. 근데 때로는 컨셉에 따라 아름다운 공간을 기획해 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뒤로 숨으려고 하면 저희의 본질은 끊임없는 가변성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컨텐츠들이 올 때마다 이동을 하고 때로는 아주 약간의 변화로 사람들한테 뭔가 바뀌었다라가 확 티날 수 있는 구조들을 고민하는 게 사실 저희의 본질인 것 같고요. 구석구석에서 전기 라인부터 시작해서 안 보이는 디테일들은 정말 많이 심어놔요. 왜? 변화하려고 할 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까지인 것 같고 나머지는 오히려 저희는 입점하시는 브랜드들을 보면 좁은 공간 그리고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본인만의 캐릭터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정말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고민이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재미있어요. 돈을 많이 들이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컨텐츠를 잘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 저는 더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대표님께서 그 DDP를 전시 공간으로 봤을 때 여쭤봤는데 어떻게 보시냐 해서 이렇게 대표님 아까 좀 약간 그렇게 좋은 공간으로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전시 공간으로서 보시나요? 사실 전시 공간은 폐쇄성이 그러니까 로드샵 리테일의 매장으로서는 저는 개방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오히려 폐쇄성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면 반대로 약간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DDP는 공간을 만든 사람으로서는 되게 최악의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공간인데 너무 이건 솔직하시네. 자아디드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뭘 하기에는 너무 건물 그 건축가의 이게 센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만의 무언가를 이제 하기에는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에르메스에서 나온 벽지를 붙여져 있는 벽에 뭔가 다른 거 이렇게 도장칠하는 느낌? 네네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두 분의 관점도 다르고 되게 재미있는 시간인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뭐 나중에 이제 좀 코로나도 괜찮아지고 혹시 DDP에서 그런 팝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각자 좀 미션을 드리고 어떻게 이제 각 회사만 스타일 접근하시는지 한번 약간 비교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이제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이제 했는데 혹시 뭐 전공이 부동산 쪽이시냐 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저희 전공이 다 달라요. 김수민 대표님은 이제 건축 전공하셨고 이 대표님은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또 이제 우주과학과. 네네네 공학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최원수 대표님 디자인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게 뭐 꼭 전공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관점인데 중요한데 어쨌든 세 분의 공통점은 열려 계시고 되게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시면서 그런 관점들을 열어 주셔서 이렇게 되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자기만의 것들을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오늘 이제 기획을 할 때 제가 뭐 전공을 보고 이렇게 연사를 섭외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공간을 먼저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또 중간에 있으신 이제 김수민 대표님과 또 그 공간에서 그 안에 컨텐츠들을 또 다이나믹하고 또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신 또 유 대표님, 또 그런 게 없을 때, 그런 기댈 만한 것이 없을 때 팝업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지만 하지만 또 굉장히 흥미롭고 가변적 공간으로서 컨텐츠를 바꿔주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오늘 행사를 준비했었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다 어려우시고 굉장히 힘드신 가운데 사업하시지만 이 세 회사는 다 지금 성장하고 있고 엄청 크게 이제 확장하시고 계시는 거고, 아마 지금 현재 가장 바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대기업뿐만 아니고 많은 데서 이제 콜하시고 많은 이제 개발하시는 공간 개발하시는 분 찾으시는데, 바꿔 말하면 지금 시대가 이미 벌써 저희는 이제 앞서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벌써 이제 모든 트렌드라든지 모든 헤게모니가 바뀐 시대고, 굉장히 위기가 기회라는 말만큼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어려웠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사업의 발전 가능성들이 보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런 인사이트를 되게 많은 뭐 관계자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뭐 어디 뒤풀이 자리 같은데 뭐 아니면 뭐 클럽하우스 같은데 모여가지고 그 공간에 하나 좋네요. 팁을 대방출해드립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또 방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프라인 온라인이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합쳐진다고 해요. 온오프라인 공간으로 합쳐지고 결국은 그 특성들이 경계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자기만의 브랜드, 또 자기만의 오프라인 공간 만드시는 세 분의 대표님들한테 뭐 저희가 이제 바로 옆에 있지 않지만 큰 박수로 진심을 다해서 또 이제 오늘 들은 인사이트에서 또 이제 박수로 또 이제 인사해 주신다면은 저희 다 더 힘내가지고 그래서 이런 또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자리 만들도록 할 거고요. 끝으로 DDP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하면 더 이렇게 호흡들을 느끼고 얼굴 보면서 저희가 질문 다 나눌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게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또 비대면이라도 수준이 오늘 장비하고 이제 굉장히 DDP답게 거의 탑 퀄리티로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오늘 대화 나눴던 것 같고요. 이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자리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 주실 거죠, 세 분 모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너무 지금까지 수고하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추 DDP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오는 9월에는 건축을 테마로 한 포럼과 전시가 이곳 산림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프로젝트 데이의 심영규 PD였습니다. 25번째 DDP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